뉴스를 끝장내는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2월 27일 목요일 오후 5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끝장 뉴스에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를 끝까지 이야기를 뉴스토마토에서 직접 만든 뉴스 클립을 보면서 나눌 텐데요. 오늘도 이야기 같이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김환 한겨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말문은 역시 네. 박영식 에디터님께 예. 써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일단 끝장 이슈 첫 번째는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부부의 통화 내용이 잇따라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건 뭐 이제 사실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아주 명백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첫 번째 들려드릴 명태균과 윤석열 씨의 통화 내용을 저희가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주세요. 네, 영상.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말이 많네. 대통령이 원래 기사로 나왔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말은 내가 굉장히 좀 세게 했는데 해설 이게 조금만 누가 들어보고.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얘기했다는 건데. 대장님 고맙습니다. 네. 난리도 아니야 지금. 박한수 의원하고요, 이준석 하고요, 준수 등장하네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 보시면 다 하려 하는데 다 하려고 해줄라 하거든요. 합니다.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만 아니 명. 내가 명태균 저기서 사건이었다는 얘기를 했잖아. 거죠. 상현이한테 본인이 윤상현한테 다 포섭을 했다라는 예.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누가 반대하는지도 윤한홍이가? 명확하게 얘기를 예,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대통령한테 저런 얘기하는 거.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네, 윤한홍 다른 권성동.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뒤로 해서 다 당내에서 하여튼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의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대통령님 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경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왜 끊고 들어가는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나 뺏겼냐면요. 배짱이 있는 여성표하고 사람이에요. 근로자가 표를 줬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경남에 여성 가장 국회의원이 권력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뜨거울 때인데 여태까지 여성 이날 국회의원이 취임식 전날 대통령 말 없었고요. 끊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부산이고 안 되거든요. 경북이고 대구는 항상 2-3명이 나왔는데 경남에는 그런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여튼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상현이 않겠습니다. 그러네. 대통령.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내일 취임식에 꼭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예. 네. 통화 내용 그냥 듣기만 해도 네. 충격적인데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예, 포인트들이 중요한지. 아무튼 배짱 있는 남자 명태균의 목소리였고요. 예, 일단 드라이하게만 정리를 하면 이게 2022년 5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취임식 바로 전날이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를 가지고 명태균 씨가 통화를 나눈 것이고 당선인 시절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2022년 그리고 6월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 결과 발표가 또 5월 10일에 국민의힘에서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 배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게 사실 2024년 10월에 민주당이 녹취 공개를 한 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클리어하고 추가적인 한 2분 정도가 추가돼가지고 더 나와서 깨끗하게 음성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하여튼 김영선 전 의원이 대선을 열심히 또 도왔으니까 다시 공천을 명태균 쪽에서 부탁을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더 다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권선동, 윤한홍이 명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녹취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통화 막바지에 윤상현을 또 한 번 거론하면서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때 뒤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또 2024년 11월 7일에
대국민 담화 때 윤석열이 한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좀 거짓말 포인트 때문에 분노한 대목들이 있고 어쨌든 명태균 씨는 성공을 하고요. 5월 10일에 김영선 공천 받고 당선되는 겁니다. 야, 근데 지금 뭐 공천 개입이 완전히 나오는데 공천 개입은 불법이죠. 불법이죠. 이거는 처벌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통화 녹취를 에서 제가 아까 킬링 포인트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네네. 저 명태균입니다라고 하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관위에서 나한테 그걸 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왜 전화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공관위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격이 없는 당선인한테 누구를 공천할지를 들고 왔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나는 공관위원장이 그때 정진석인 줄 알았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 그 내용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뒤에 내용은 다 들으셨던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김영선을 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금 요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5월 2일 날 그 명태균 씨의 이제 녹취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선 공천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근데 이 통화는 5월 9일이죠. 그럼 그 사이에 다시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전화를 해야 됐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미 선물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걸 선물로 줄 수 있느냐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근데 어쨌든 공천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모종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걸 윤석열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요 대목에서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명이. 박안수, 이준석, 윤상현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반대하는 거냐? 윤한홍이 불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권성동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중지 이 통화 말고 김건희와의 통화에서 그런 내용 윤한홍, 권성동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반대하는 사람. 그건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윤한홍 의원이 사실 경남의 그거죠. 맹주죠. 왜냐하면 네. 친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활동을 했고 이때가 5월 9일임을 감안하면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때죠. 근데 이 윤한홍이 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창원은 윤한홍의 지역구와 가깝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그 부분을 명태균이 엎었음을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거 이게 그래서 그러네요. 당시 물밑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공천입니다. 왜냐하면 경남 공천은 이제 윤한홍이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 얘기를 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그래? 윤한홍은 나한테는 별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명태균이 대통령의 말을 끊고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윤한홍은 그 날고 거는 친윤의 핵심이라던 윤한홍은 대통령한테 말도 못하는데 명태균은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데 끊고 들어가요. 말을. 그러면서 엄청 센 거네. 경남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읊어줍니다. 근데 뭐 대단한 식견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 초보인 윤석열이 보기에는 명태균이 이 정가가 돌아가는 판을 잘 읽고 있군. 이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명태균입니다 하니까 그거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전화를 끊으면서 그럼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통화의 문법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이 공관위에서 들고 온 사람이 누군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능성이 네. 높은 왜냐면 한 번 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 내가 할게. 한 번 더. 네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취임식에 꼭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반말로 그래 이러면서 끊니까 어떤 뭐 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명태균의 위상 그다음에 이 공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는지가 사실 이 2분 한 30여 초의 통화에서 다 드러나는 셈이죠. 그때 권성동 의원은 뭐였죠? 권성동 의원이 이준석 그때 의원이 대표였고. 대표였고 권성동 의원은 권한이 있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당에서 역할을 맡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뭐 5명의 친윤 이렇게 들어가는 좌장격이었죠. 윤한홍, 권성동 이런 분들이 친윤으로 딱 꼽히는 그런 분들. 핵심으로 꼽혔던 그 친윤 인사들 중에 한 명이었고 뭐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뭐 이철규 뭐 등등등 이렇게 꼽히고 있었던 시절이어가지고요. 뭐 5월 9일이라면 진짜 아까 말씀 주셨지만 가장 권력이 센 자리고 근데 사실 요 대목에서 확인되는 건 명태균의 배짱도 확인이 되지만 명태균 씨가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김건희나 윤석열로부터 뭔가 관계가 멀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취재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좀 과감한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사실 김건희 여사를 뭐 심지어 뭐 수독사로 보내라고 자기가 뭐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미움을 내가 샀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그 원인을 주장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있는 그대로 내뱉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5월 9일에도 대통령 말 끊고 들어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김한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 저희가 또 준비하긴 했는데 네네네. 김건희 씨 입에서 나오는 윤한홍과 권성동에 대한 녹취 파일이 또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신 영상에 뒤이어서 김건희와 명태균의 통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면 되고 윤석열 당선인이 윤상현과 통화를 했고 다 잘 될 거라고 또 명태균은 안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사모님이라고 시작하고 나서 그 뒤에 배경에 윤석열 씨 목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려 있어요. 그래요? 그걸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좀 놓쳤는데. 네. 영상 틀어주시죠. 나는 주변 사람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이야. 내가 오세훈이 그 새끼는 내가 김영수이 하나 챙기라 했는데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영감이 그리고 대통령 된 프랭까지 다 만들어줬거든요. 폰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쪽팔리니까 그래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 떠달락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먼지털이에 온 사람이 내를 보고 다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이 다 했는데 그래 그 사람도 오세훈을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스폰서 100억짜리 별장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 사람도 같이 먼지털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뭐냐면 그 새끼는 배신 배반이 캠퍼 안에 확인해 보이소. 매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거든 서울 애들한테. 그래서 오세훈이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한 통 못하고 말도 못해요. 왜냐면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님한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형님 돈 정한다고 하고 진짜 사람 믿지 않는데 나는 명사장님 내 진짜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막 별짓 다 했거든. 나는 당신한테 부탁할 게 한 개도 없다. 김영선 하나만 챙겨주라. 그리고 그 여러 과정을 조은이가 다 봤어. 조은이 서초. 그 조은이는 내 광팬이 됐지. 아니, 야구지, 김연아 같은 아들, SH 사장씨 이런 거보다도, 김영선 의원 같은 사람도 SH 사장씨이면 되지. 아이고, 오세훈 시장도 나오는데. 네. 요거 이제 뒤에 후반부에 얘기하려고 했던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는 굉장히 또 뭐랄까 불리한 만한 녹취 내용이긴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하는 5월 9일자 추가 통화 내용인데 이것도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5월 9일자 추가 통화 내용. 그거 준비돼 있나요, 영상? 요거는 영상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쭉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다 들었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앞서 들었던 내용이 윤석열 당선인과 그 명태균 씨의 통화인데 요 김건희와 명태균의 추가로 공개된 통화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초반에 명태균 게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오빠한테 전화 왔죠.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했고 명태균 씨는 그 세상에 하늘 아래 그런 녹취는 없다. 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통화 녹음입니다. 근데 물론 명태균 씨의 말에도 절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빠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네. 당선자 이렇게 당선인, 불러요. 이렇게. 근데 이 당선자가요 했다가 네. 당선인이 하면서요. 근데 이게 지금 명태균 씨의 주장을 쭉 늘어놓고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한테 추궁을 당합니다. 왜 명태균 명사장님의 그걸 해결해주지 않냐. 그래서 명태균과 윤석열이 5월 9일날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방금 들었던 맨 처음 들었던 통화 녹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 통화는 아마도 그것을 확인하는 통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뭘 추정할 수 있는 겁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영선을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영선이 그 얘기를 윤석열에게 한 거고 윤석열이 그래서 명태균에게 나는 김영선을 밀고 있다. 이거를 밀었다.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거고 이 통화에서는 김건희가 재차 그거를 명태균에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이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쵸 이렇게 얘기하니까 명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말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좀 비슷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김건희 윤석열은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황스럽게. 그 이후에 바로 명태균 씨가 여기서 명태균 씨 어떤 처세가 드러나는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뭐라 그러냐면 하여튼 근데 건강이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건희 씨랑 또 그런 얘기를 조금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일 가서 뵙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통화를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냥 고작 한낱 정치 브로커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뭐랄까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두 사람과는 뭐 이런 안부를 묻거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묻거나 말을 끊을 수도 있거나 이제 이런 아주 막역한 내포가 쌓여 있다라는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통화 녹취록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덧붙여 가지고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요거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한 2024년 10월 말에 공개했던 명태균과 지인의 통화 내역인데요. 2022년 6월 15일자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명태균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 일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일에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네 마누라 앞에서 공천 부탁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명태균이 지인과 나누는 대화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앞에서 두 가지의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전원을 이제 녹취를 한 것이죠. 이제 이 내용까지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5월 9일자 통화 내용은 뭐 이거는 공천 그냥 대놓고 개입한 거죠.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되는 게 일단 공천 개입을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 네. 그다음에 공관위원장 사실 아까 설명해 네. 주셨는데 거짓말로 모른다고 했다가 누군지 모른다고 국민 앞에서 네. 했는데 사실 알고 있었다. 사실은 상현이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그러니까요. 네, 완전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당시에 당대표는 이준석인데 저희 작가님이 지금 급하게 주신 거는 권성동 당시 의원이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뭐 이제 이런 것까지 하나 알려주셔가지고 참고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더 놀랍게 정리된 거는 명태균 씨가 사실은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정치 브로커 중에 한 명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예. 대통령하고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맞대응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거침없이 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관철도 됐다. 우리가 여의도에서 브로커라는 표현을 쓰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과 그 취임식 바로 전날 엄청나게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다이렉트로 통화하면서 공천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누가 반대하는지를 실명으로 저격하면서 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브로커라고 부르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건 브로커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여기서도 계속 나오는데 김영선이가 열심히 됐다는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이 얘기는 뭐냐면 김영선이 열심히 뛴 게 누가 일을 한 겁니까 결국엔 명태균이 일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당당하게 지분을 뭐 대통령이니까 표현이나 이거는 굉장히 뭐 존칭을 사용합니다만 굉장히 당당하게 내 지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지. 이게 뭐가 브로커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저렇게 이 뭔가를 뭐 판을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해줘라. 내가 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그러니까 뭐 김영선이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 나도 다 얘기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결국엔 당신이 열심히 했다라는 거 내가 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의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들의 그 만족의 수치 같은 거 왜 가끔 인터넷 보다 보면 나오잖아요. 뭐 이제 뭐 출산 우리 뭐 2세를 낳았을 때 아빠의 감정, 엄마의 감정 이런 이제 행복의 크기들을 수치화하잖아요. 이걸 뭐 효능감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 9일 당시에 이 두 사람과 통화를 끊고 난 명태균의 어떤 만족도는 뭐 하나님 이상 아니었을까. 이제 그 정도로 자신이 천하를 호령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복적으로 짚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의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7일에 있었던 그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당시 했던 말이 네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네.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이게 거짓말. 윤석열 워딩이거든요. 네. 거짓말이죠. 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거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실장인지 알고 있었다. 거짓말이죠. 윤상현이라고 두 번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지도 몰랐다.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이죠. 야, 진짜 대단한 거짓말쟁입니다. 저는 정치인들 많이 상대하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장을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예를 정치인들이 들면 거짓말 많이 하긴 해요. 하지만 네. 예를 들면 이게 밝혀질 수도 있고 그때 내가 당해야 될 수모와 져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세련된 정치인의 문법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를 우회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밝혀졌지만 아무도 해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윤석열이 갇혀 있으니까 해명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이게 국민의힘이 사실 해명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도 그때 논평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공천을 보고한 바도 없으면 했는데 지금 이 녹취가 나온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몇 개월 됐죠. 예, 아무도 이걸 해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 거짓말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진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 사고 회로 방식 이게 지금 이 사태의 어떤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공당도 아무런 해명이 없고 실제 최근에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기자들이 질의를 많이 하지만 이제 명태균을 사기꾼이라고 치부하는 정도로의 워딩만 나오고 실제 뭐 그렇다는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뭐 대통령만 거짓말을 했냐? 대통령실도 거짓말을 했어요. 대통령실도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고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죠. 정말 다 뼛속 깊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야 정말 이런 상황은 이게 말이 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분노스럽기도 하고. 제가 명태균 게이트 취재를 할 때 국민의힘의 당시 공천관리 관계자들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이 했던 얘기를 거의 그대로 했습니다. 김영선은 사선 의원이고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공천을 줄만 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영선은 충분히 커리어상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해명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통화를 보면 누가 한 겁니까? 윤석열이 한 거예요. 윤석열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저는 근데 이렇게 사실 그 대통령실을 통해서 해명을 하면서 거짓말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나쁜 정치인들도 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언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해명이 되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근데 보통 본인이 나서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자기가 해명이 되게 만들어 놓는데 대국민 담화에서 대놓고 그냥 이런 정치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사실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거의 없는데 멘탈이 강인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상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 혹은 리플리 증후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자신이 뭔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드는 정도의 대목이라 이게 이제 와서는 생각 드는 거지만 이때도 거짓말쟁이였고 지금 우리가 어제만 하더라도 최후 진술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가 얼마나 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 대통령의 품격을 유지하고 가져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고 뭐 대통령이라는 격에 맞는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재확인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계엄 사태 뒤에 탄핵 심판 이 결론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명태균 사태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이 정도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이 없다고 뭐 말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결정적 방아쇠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기가 이제 그걸 말해주는데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창원지검이 명태균 관련된 수사 보고서를 만든 게 11월 초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거를 대통령실이 인지하고 보고를 받은 게 중순 무렵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11월 30일 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한동훈 이제 어제 자서전에도 나왔지만 본인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김건희 특검법을 한동훈이 처리한다고 오해했다라는 거잖아요. 11월 그 중하순 무렵에 그리고 11월 30일 날 김용현 여인형과 함께 통음을 하면서 술을 뭐 그냥 때려 마시면서 맞아요. 비상계엄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11월 30일이거든요. 여인형이 만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죠. 뭐 차에 내려서 토했다 이런 지금 진술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대통령과 관련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이거였고 그리고 이 진술이 있었잖아요. 12월 3일 날 저녁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렀는데 그때 개인 가정사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지호 청장한테 윤석열이 무슨 뭐 가정 상담을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가정사. 네, 그 여기서 가정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로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정사인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야당에서 가정사를 공격한다라는 표현을 그 전에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명태균 수사 상황 그리고 명태균 씨가 12월 2일 날 결정적인
그 입장을 내놓죠. 황금폰을 야당에도 줄 수 있고 아. 시민단체에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12월 2일입니다. 계엄 선포 전날. 네, 그게 제 기억에는 12월 오후에 아마 보도가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뭐 그런 거를 종합해 보면 이 명태균 씨에 관련된 수사, 그 황금폰 이게 그 계엄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방아쇠가 됐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 내용도 이제 종합을 해보고 또 혹은 명태균 씨 쪽에서 있었던 움직임까지도 포함해서 감안을 해보면 이것은 윤석열 계엄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결국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조사, 검찰의 조사가 어디까지 또 무르익었는지도 본인들이 확인을 했을 것이고 실제 국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특검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걸 막을 수가 없겠다라는 어떤 절박함과 위기의식이 분명히 작용했기 때문에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된다라고 보고요. 실제 남상권 변호사가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지난 명태균 씨 변호인. 네, 그렇습니다. 네.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데요. 2월 1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만 잠깐 옮겨드리면 11월 15일 명태균이 구속되기에 앞서서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핵심 물증인 통화 녹음을 갖고 있다고 김건희 여사에게 알렸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제 요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요 내용 나오기 그 어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그 사실은 성대모사는 전혀 비슷하진 않았지만 오빠 계엄해라는 그런 식으로 뉘앙스의 표현을 그랬죠. 해가지고 네네네. 대통령실에서 고발까지 지금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가 계엄을 지시했다라는 내용까지 폭로가 나온 걸 보면, 의혹 제기가 나온 걸 보면 그 가정사라는 대목이 가정사. 결국 아까 우리가 공천 때도 명태균의 그 전언이었지만 오빠 대통령인데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이제 김건희가 그랬다라는 전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가정사란 표현이 등장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부부 사이에 어떤 중요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지시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겠느냐 정도의 어떤 소설을 써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정사 나왔으니까 녹취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박영식 에디터님이 소개해 주시죠. 예, 가정사와 관련된 녹취인데요. 김건희 여사. 네, 요거는 이제 그 탄핵 심판 증언 과정에서 나왔던 김봉식 청장이 가정사를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앞서서 언급을 한 건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추가로 공개된 대목. 네네. 예, 요거를 이제 이게 좀 연결고리가 있는지. 예, 요게 이제 연결고리가 혹시 있는지 싶은데 요건 이제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공개한 김건희 씨의 육성이고요. 이게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된 상황이라서 요 내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를 먼저 한번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하게 상현이한테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그리고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정진석 비서실장이 당시 공관위원장일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없어지면 될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 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거셨답니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거셨다는데. 아니, 저도 조선일보라는 매체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이게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아닌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 언론을 언급하면서 폐간을 언급한 적이 없으니까 너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제가 20대 초반에 안티 조선 운동이라는 사회 운동이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저도 굉장히 하셨어요?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을 어제 했었습니다. 편집국에서 이게 최후의 안티 조선 운동가다. 지금은 안 하시죠? 경쟁사일 뿐이죠. 예. 경쟁사일 뿐인데 근데 이게 근데 맥락적으로 굉장히 지금 미스테리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 녹취를 공개한 주진우 의원도 이제 이 녹취에 대한 어떤 맥락이나 해설은 지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근데 왜 김건희 여사가 이게 이제 12월 말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기는 전이죠.
소추한 가결 아, 이후라고는 이후에 했던 것 같아요. 환자의 맞아요. 돌림이 네.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는 김건희 여사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 그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기사에. 네, 그리고 근데- 두 분 응원하는 댓글 네. 주셨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이게 지금 여전히 좀 약간 미싱 링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진우 기자가 편집위원이죠 지금은. 네네. 그 아침에 CBS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요 시점이 계엄 선포 이후라고 네, 이후. 설명을 계엄 서포 이후 혹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뭐 체포 이전이라고 네, 언급을 체포 이전이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12월 말 정도 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런 얘기를 왜 하지 하는 의문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 강하게 맥락적으로 등장해서 그 주진우 위원이 주장을 한 게 명태균 씨가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담겨 있는 USB를 그러니까 조선일보 윤 대통령과 좀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아무튼 그쪽을 통해서 용산 쪽으로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런 자료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알고 이제 이렇게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누군가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나왔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일보의 반론도 뭐 실어드리면 지난해 10월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으나 전달한 적은 없다. 용산 쪽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보도는 명 씨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유보했다라고 밝힌 건데 저는 뭐 다 짜맞춰 보건데 왜 굳이 주 기자를 민형사상 뭐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나의 녹음을 갖고 있어서 이 못된 언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폐간의 목숨을 걸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김건희 대통령실과 혹은 이제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조선일보가 어떤 구원이 있길래 이 시점에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는데 난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요 대목이 하나 밝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가 스스로 어제 이제 입장문을 내기로 이걸 10월달에 입수했다고 밝혔거든요. 명시를 통해서. 근데 명시를 통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녹음 당사자에게 이 파일을 제공받은 건데 그러니까 언론 윤리나 이런 데서 뭐 예를 들면 짚어볼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간에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로 봤을 때 이거를 당사자에게 입수한 녹취를 당사자가 동의하기 전까지는 보도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이유로 갖고 있었다. 근데 당사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거를 조선일보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대목이 지금 밝혀져야 되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오늘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변호인도 사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이거는 윤석열이 나 내일 아침 숙취 때문에 오늘 못 마시겠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변명이다. 모든 술꾼은 술 마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마시기 전에 할 수 있는 변명이지 결국엔 술을 마시거든요, 술꾼은. 근데 결국엔 하게 사실 됩니다. 이제 이 조선일보의 변명이 약간 그런 수준의 말하자면 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입니다만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저는 10월 달이면 명태균 게이트가 막 시작하고 조선일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1등 신문인데 우리가 물 먹는 거 특정한 국면에서 물 먹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10월 달에 10월 초에 뉴스토마토에서 그 보도가 시작이 되고 저희도 10월 중순부터 단독 보도를 단독 취재된 내용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조선일보가 사실 이 USB 들고 있었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그렇죠. 명태균의 목소리 하나를 못 구해서 전국 그러니까. 수백의 기자들이 난리였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여태까지도 들고 있었다? 저는 그 이유를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거죠. 명태균 변호사 측 그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굉장히 좀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개탄스러움과 탄식을 이제 언론사 기자들 만나면 많이 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황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컨트롤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게 저도 뭐 초창기부터 취재를 해왔습니다만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각각의 녹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변화된 환경인데 박근혜 게이트 때만 하더라도 녹음 파일이 판을 흔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문건, 문서, 네. 지시사항에 대한 어떤 기록 이런 맞아요.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녹음만 나오면 그게 기정사실화되는 국면인데 이 녹음을 각각의 버전으로 다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변호인단이라고 하더라도 정갈하게 상황을 통제하는 게 사실 불가능한 국면이고 그렇죠. 저는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이 녹취도 사실
누가 어디서 나온 건지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뭐 어느 변호인단 쪽에서 나온 건지. 네,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모르는 게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지금 국면 자체가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기에는 그 녹음이 마치 전화 녹음이나 통화 녹취 파일 같이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저도 오전에 주진우 기자가 타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가 전 사실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아니 뭔가 클루를 줬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네. 취재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하고 이철이 씨가 네네네네. 물어보니까 주진우 기자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예상치 못한 데서 꼭 와요. 그러니까 그게 어딘지 그좀 그게 어딘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네. 궁금한 게 오늘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또 거부권 행사할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래도 수사가 더 급물살 타고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이거 막 터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짚어보면 가장 당내에서 치열한 선거가 지금 대선 경선이거든요. 역대 가장 치열했던 그것도 공방전도 그때 있었죠. 예를 들면 뭐 가장 유명한 박근혜 이명박의 경선. 그 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뭐 이재명 이낙연의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저희 명태균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대선 주자급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당장 홍준표, 오세훈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대선을 나가겠다고 하는 이준석도 거론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 진영에서 명태균과 이 사람이 뭔가의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고 정보를 만약에 입수하자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입수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를 오늘 통과를 했기 때문에 결국 최성목 대행이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거부를 한다고 하면 다시 또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생각지도 못한 결론이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그간 봤을 때 어떠한 특검도 출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이렇다 할 이탈표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판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만한 진영은 아마도 이제 책을 막 따끈따끈하게 낸 친한계 쪽의 움직임과 국민의힘 쪽에 아마 중립지대 의원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 대선 주자들의 가장 그 안달복달한 그 조급증이 생긴 이유는 윤석열이라는 이 피청구인을 손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 부족이고 시간 싸움에 완전히 휘말려가지고 대선을 그르칠 가능성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대선에 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명태균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신들이 흔들어 볼 수 있는 하나의 뭐 선택권이 된다라고 하면 흔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되고 아마 국회 일정이 잡히고 최성목 대행의 선택을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뭐 사실상 뭐랄까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꽃놀이패이기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요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막 사실 이 흔들리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왜냐면 그래서 뭐 요새 여의도에서는 그런 말도 하는데 명 묻은 사람이 있고 명 안 묻은 사람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친명계 비명계 국민의힘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여기도 이제 명 묻은 친명 비명. 네, 명 묻은 파와 명 안 묻은 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1위를 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은 명태균과 연관성이 전혀 드러난 게 없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사실 명태균과 연관성이 있기가 시기적으로 좀 어렵죠. 그리고 오히려 명태균 수사 들어왔을 때 당사 열어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유력한 두 명의 후보는 명태균 게이트 우리 털고 가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과정이고 근데 그러네요. 당내에서 세력 기반이 넓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은 이거는 사기꾼의 협잡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골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네. 통과에 뭔가 네. 통과가 될 수도 있다. 이탈표가 많이 그리고 생기면서 그런 저는 얘기네요.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토론회인데 누가 일단 그 무대 위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말싸움 중에 정점을 찍을 만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진실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대의 패부를 찌를 수 있는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칼싸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 녹취 파일이 또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희가 잠깐 잘못 재생하긴 했지만 오세훈 오세훈 시장 관련된 녹취가 또 나오거나 혹은 홍준표 시장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한동훈 그 후보가 막 갑자기 들고 나와서 자 화면을 보시죠 막 이래버리면 이거는 그렇죠. 뭐 사실 경선판이 그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오세훈 본인은 안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 본인이 혹시 나온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모든 게 근데 사실은 저는 윤석열 씨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막 두기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이 파면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좀 변수가 생겼다는 게 우리가 다룰 두 번째 뉴스잖아요. 시간이 네. 조금 남았는데 예. 그거 그래도 중요한 뉴스니까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에 다룰 이슈가 헌재 구인 체제 윤석열 탄핵의 영향은이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왔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 어쨌든 손을 만장일치로 들어줬고요.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명령을 직접적으로 뭐 헌재가 우리가 그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일단 일축했고요. 다만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장을 일단 보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최상목의 워딩이라서 그러니까 뭐 이미 결론은 나왔는데 시기를 아마 선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이 바로 또 구인으로 출발하는 거냐. 그것도 헌재 내부에서 좀 약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제가 오늘 법률 변호사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구인으로 가게 되면 변론갱신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변론을 또 재차 열어야 되라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최종 진술까지 다 끝났는데 또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또 길게 늘어지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도 용납하기가 어렵겠지만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들이 이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다. 사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바로 조속하게 임명을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변론 갱신일이라고 해서 변론을 지정을 했을 겁니다. 구인 체제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근데 최상목 대행이 조속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 길밖에 안 남았어요. 지연해서 임명을 하면 사실 그냥 갈 겁니다. 8인 체제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마은혁 재판관이 기피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심판에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의 판결에는 내가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8인 체제로 판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에 재판관이 돼서 마은혁 재판관이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변론갱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판단은 어떤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까 이 계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최상목 대행이나 여당의 판단은. 근데 오늘 제가 이 기사를 쓰고 왔는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가고 8인 체제든 9인 체제든 헌재의 시간은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권성동 대표는 한덕수 총리 복귀 때까지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암시하는 바가 있나요? 그거야 뭐 이제 아까 앞서 설명 주신 대로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지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고 이미 헌재에서 얘기했듯이 윤석열 탄핵 심판 이전에 그러니까 감사원장 탄핵건, 국무총리 탄핵건을 어쨌든 완결 지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워딩을 쓴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불안한 게 이거를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정치적인 법률 판단을 하는 기관이니까 헌법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을 좀 잘못해가지고 혹시나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은 이재명 대표 2심 공직선거법 2심 선거 그 이후까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좀 불안함도 3월 약간 있어요. 26일 이후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끼리는 뭐랄까 책임을 좀 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어떤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자꾸 뭔가 지연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변론 기회 같은 경우에도 11차까지 올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6차만 할 것 같더니만 8차가 되고 10차가 되고 하는 걸 보면 재판관들이 어떤 그 여론의 어떤 부담?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세력들의 어떤 준동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 좀 들어서 요거는 제가 뭐 우리 김한 기자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요거를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지금 2심 구형이 나왔고 네. 이제 선고일자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3월
26일에 2심 선고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네. 이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헌법재판소 결론이 조금 미뤄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는 관련이 없죠. 논리적으로는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서면 그것도 이례적인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례적인 일이 되면 또 뒷말이 따릅니다. 근데 지금 일단 평의가 개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평의 개시라는 건 뭐냐면 변론은 다 끝났고 최종 선거에 앞서서 주심 재판관이 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이런 정도의 사안에서 2주 이상 끌고 간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긴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법조인들이나 언론들이 한 3월 10일 때 정도의 선고를 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6일 선고까지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상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보고 가자. 근데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5개의 지금 탄핵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때문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다 자격 뭐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러니까 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는 근데 그 헌재가 그렇게 되면 그 정무적인 부담을 쥐는 게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러면 누구에게도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복잡할수록 좀 정석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정석으로 갈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 책 나와서 오픈런 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이 계엄이 다 누구 탓입니까? 한동훈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 순간에. 당연히 이재명 때문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아니시더라고요. 요거 대선 이야기 재밌지만 앞으로 계속 나눠주실 거니까 다음 시간에 부탁드리도록 하고 오늘 끝장 뉴스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건 어쨌든 명태균 씨는 정말 대단한 권력을 공동으로 만든 사람이었다는 게 맞다. 지분을 요구할 정도가 되는 사람이었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계엄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 아직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관련이 되어 있을 어떤 가능성이 식으로든 상당히 결부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정리하고 그 얘기가 또 대선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두 분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취재해 오셔가지고 계속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끝장 뉴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라이브로 끝장 뉴스 진행하는데 이거 끝나면 바로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최승병 박사가 나와서 전해드리는 트럼프 시대에 이 조선업에 끼치는 영향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알려진 것과 좀 다르다고 하니까 해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김한 한겨레 기자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난주에 최승병 박사가 이 깊이 있게 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막 뉴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또 좀 다르게 정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셔서 그 이야기 듣고 그리고 우리나라 동북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지 최승병 박사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전에 우크라이나 네. 얘기 전해주셨는데 그때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우격다짐이 다 있나 맞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정리가 되고 있다고요? 네, 뭐 지난주에 아무래도 가장 다들 놀라셨던 부분들은 이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랑 단독으로 리야드에서 회담을 하면서 뭐 우크라이나 제쳐놓고 이 종전을 하려는 움직임을 하는 게 지난주에 큰 이슈였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터져 나온 것이 트럼프가 이거 뭐 중재해주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대량의 광물 자원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지원해준 거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쓴 돈 트럼프는 거의 5천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돈을 다시 뽑아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아니 그동안 지원해준 게 원조가 아니었어? 막 그걸 다 받아내겠다고? 어떻게 미국이 이럴 수가 있지? 막 그런 공분을 샀죠. 그래갖고 바로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모레 정도가 네. 되겠죠. 그때 젤렌스키를 백악관으로 불러다가 그 광무 협정을 체결하겠다. 지금 뭐 이렇게 체결하겠다.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트럼프가 뭐 그런 내용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젤렌스키 독재자고 뭐 지지율 5%밖에 안 그렇죠. 되고 막 이런 비난을 하면서 광물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로 뭔가 네. 한 대 때려가지고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게 생각이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많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기는 많습니다. 적지는 않은데,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봐야 될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래요? 네. 우크라이나는 일단 영토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 육지 면적의 0.4%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중요한 광물 자원은 뭐 그래도 전 세계 5% 정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면은 뭐 꽤 우리가 크다고 보고 우리 특히 한국처럼 자원 빈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그거 되게 많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뭐 안을 잘 뜯어 보면은 그렇게 이게 실속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통적으로 역시 많은 거는 철과 석탄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철과 석탄 옛날부터 우리가 지금 돈바스 얘기 나오지만은 도네츠크 탄전지대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 외에 이제 광물 자원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티타늄이랑 흑연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티타늄 생산은 뭐 전 세계 봤을 때 뭐 한 5위에서 10위권 사이는 들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 공급량이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매장량으로만 따지면 한 10위권 그 정도 되고 또 흑연이 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흑연 매장량이 거의 뭐 전 세계 20%를 차지한다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부국이긴 하고 그러네요. 네. 그밖에 뭐 망간이라든가 베릴륨, 리튬, 지르코늄 이런 기타 히토류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이 자원들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두드러지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흑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우리 탄소 가루잖아요. 어떻게 보면 탄소 연필에도 들어가는 그러기 때문에 뭐 쓸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광물인가라는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문제가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 광물 자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경제성이 있냐 그래서 진짜 이걸 채굴해서 거기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크라이나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일부 자원을 빼놓고 좀 부족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석유와 천연가스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갖고 뭐 거의 한 70-80% 이미 캐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는 사실 천연가스 주변에서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자원은 많이 고갈된 상태이고 지금 뭐 그밖에 셰일가스 자원이 아직 안 파낸 게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생산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이게 유가 변동에 따라서 이거의 가치가 인지 엄지가 굉장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더더욱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정도를 갖다가 러시아가 이미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돈바스 지역 거의 다와 지금 뭐 자포리자주 그리고 케르손주 이런 쪽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알토란 같은 자원 중에 상당수가 지금 러시아 점령지, 러시아 손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석탄 자원 같은 게 많이 묻혀 있는 쪽이 그쪽에 있고요. 또 트럼프가 많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 히토류나 이런 자원들도 지금 러시아 점령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에서 갖고 있는 자원은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밝히기로는 대략 한 3,500억 달러 정도 어치 갖고 있다. 아. 물론 그 중에 경제성 있는 자원은 그보다 적겠지만 갖고 있다는 거는 매장량 기준으로 네, 얘기하는 매장량 거죠.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5천억 달러 빼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얘기죠. 과장 네. 묻혀 있는 거 전부가 3,500억 달러인데 5천억 달러 빼갈 수는 없다는 거네. 것이죠. 네. 그러면은 트럼프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3,500억 달러 어치이긴 하지만 그거 네. 전체 채굴권을 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항상 이 버릇이 처음에는 약간 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부정확한 수치로 무조건 세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블러핑을 한 번 하는데 아마 처음에 5천억 달러 얘기 나온 건 그런 쪽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점령지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이 5천억 달러다라는 얘기 어디서 듣고서 우리 그거 다 우리 미국이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돈바스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얘기했다는 그런 것까지 거예요. 다 뭐 우리 빼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돈 자체가 5천억 달러나 3,500억 달러 그것만큼도 안 됩니다, 사실은. 아. 지금 뭐 이 독일의 킬 연구소라는 데서 추정한 바로는 한 1,200억 달러 정도 이 지원했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또 우크라이나 오버사이트 인텔리전스 워킹 그룹에서는 우리가 그것 말고도 딴 것까지 있어갖고 군사 원조가 한 1,800억 정도 줬고 그리고 차관을 한 200억 달러 정도 줬다라고 빌려준 것까지 얘기하는데 포함해서 뭐 그래도 그거 합쳐도 2천억 달러이기 2천억 때문에 달러네요. 네. 우리가 또 군사 원조는 원래 뭐 그걸 물론 무상 원조, 유상 원조 다 있긴 하지만은 상당 부분 이제 무상 원조일 텐데 그것까지 다 받아내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날강도 같은 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중에서 뭐 그것까지 가져가는 것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얘기는 미국 내부에서 보기에도 좀 터무니없는 얘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해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거는 트럼프가 그냥 세게 지른 것이고 우리가 진짜 이거 뭐 너희랑 경제 협력해서 갖고 오려는 건 이 정도다라는 얘기들이 쭉 그동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지난주부터 이 미국 쪽에서 구체적인 광물 협정안을 이제 들이밀기 시작을 했죠. 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무장관 베센트가 그 초안을 만들어서 스콧 베센트.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이 젤렌스키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하고 그 네네. 와중에서 막 서로가 고성 요구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죠. 아 그래? 젤렌스키가 화가 나서 네, 소리를 질렀다. 네, 뭐 외신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어떻게 이런 안을 우리한테 받아들이라는 거냐 하면서 그게 정확하게 무슨 안인데요? 그게 이 어떤 안인지가 어떤 뭐 정확한 거는 공개돼 있지 않은데 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광물 자원을 그 대부분이 아무래도 광산 같은 게 국유 광산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캐서 나오는 수익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유광산 수익. 네, 그러면은 거기서 처음에 흘러나온 거는 그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걸 그냥 줄 수가 있나요, 근데? 무슨 그래서 어떤 그것도 합법적인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상해 갖고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냐라고 했는데 뭐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럼 젤렌스키 발끈할 만하지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렇게 토라지고 나서 또 미국 쪽에서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요구한 거는 사실 이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좀 지금 들여다 보면은 일단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국유 광물 자원을 개발해서 나오는 수익의 50%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 기금으로 그 50%는 무조건 갖다 받고 그리고 이 기금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들을 갖다가 쫙 실행을 하는데 그럼 이 펀드엔 항상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원래는 출자 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 미국이 이 펀드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갖겠다는 겁니다. 출자 없이.
그럼 그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네, 그럼 그 펀드가 여러 가지 뭐 재건 사업을 벌여갖고 나오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익에 역시 그 지분만큼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어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기금을 만든다는 건데 그 기금의 재원을 우크라이나 국유자원 개발 수익을 가져다 재원을 그걸로 가져와서 만든다는 거네요. 그걸로 근데 조성한다는 아마 거죠. 거기에 이사회나 뭐 아니면 참여 지분을 미국이 상당 부분 가져가서 그렇죠. 투자 대상이나 이런 거 정할 때 좀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상당 부분 지분을 갖게 해갖고 그렇게 되면 어떤 효익이 있겠습니까? 개발 사업 같은 거, 이제 뭐 재건 사업 같은 거 하면은 그거 다 발주하고 이 누구한테 줄 건지 정하는 데 있어 거의 미국의 입김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정부에서 이 우크라이나 이제까지 방위에 공헌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절대 그 사업 안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키를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에게 대부분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그밖에 뭐 파병하거나 아니면은 파병은 안 했으니까 여러 가지 무기 지원한 순서대로 나눠 주겠다라는 즉 미국이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다 주겠다는 거죠. 그 재건 내용이 뭔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건설업이나 뭐 예를 들면 철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조업 산업에 맞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겠죠? 일단 뭐 지금 무너진 여러 가지 건물들도 재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수많은 뭐 큰 제련소라든가 제철소 같은 거 러시아에 넘어간 것도 많고 폭격으로 무너진 데도 많고 그런 산업 시설도 재건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거 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재건시키고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이 다시 펀드에 돌아갈 텐데 그만큼의 또 지분만큼을 그거는 또 미국 정부가 차관을 상환한다든가 이런 걸로 우선 변제해 가겠죠. 이게 주식 시장이 너무 냉혹해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뭐 가자지구, 뭐 재개발 이런 얘기 나올 때 건설 회사 주가가 막 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럼요. 지금 뭐 그거 나오면서 미국이 확실하게 이렇게 돈줄을 쥐고 이거는 미국 기업들이 관련된 이익을 갖다가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갖고 그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그 개런티를 완전히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기업들은 아주 굉장히 안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가 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기금 구조를 만들어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외쳤던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네, 미국 기업 맞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요거를 같이 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아닐 수가 있겠는데 요거 근데 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건가요?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쓴 전비의 상당수 뭐 트럼프가 얘기하기로는 3천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분명한 과장입니다. 그거는 그냥 금액은 과장이다. 네, 그걸 100% 그냥 다 한다고 하더라도 3,500억 달러를 넘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내가 이만큼 치적을 올렸다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특히 미국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그냥 대충 계산만 해봐도 굉장히 적습니다.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3,500억 달러가 어치에 광물이 묻혀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파낼 수 있는 건 몇십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몇십억 달러에서만 100억 달러 될까요? 근데 그 중에 수익 중에서 50%를 기금에 넣는다고 해도 기금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몇십억 달러. 근데 기금의 수익 그거에 기금을 곧장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그 다음에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재건 사업이라는 게 지금 당장 투자했을 때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또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률도 얼마가 될지 좀 불확실하고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글쎄요, 뭐 한 기껏해야 수백억 달러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 또 상당수가 우선적으로 차관 변제에 쓰이고 나면은 뭐 차관 상환이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뭐 원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상원 원조를 갖다가 벌충하는 데 쓴다? 그럼 이 부분은 거의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메시지가 다 국내 정치형 메시지고 막 이렇게 본인 네. 지지자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메시지고 나중에 실제 일이 돌아가는 건 또 관료들이 착착착 해가지고 어떻게 일이 되게 맞습니다. 만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막 이거 갖고 크게 부풀려 갖고 이거 하면은 우리 미국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뭐 사실 별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벌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어차피 그거는 나중에 운용하다가 뭐 트럼프 한참 정권 지나고도 한참 뒤에 얘기일 텐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린 이익 잘 챙기고 있어 이 메시지를 주려고 지금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지난주에도 지적해 주셨던 그 히토류 이야기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돈을 얼마 가져가고 이런 문제라기보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나 AI가 거의 뭐 국가안보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다들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요? 히토류 이렇게 딱 확보해 놓으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히토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히토류라고 하는 걸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히토류는 우리가 레어어스 메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레어하다고 해서 진짜 레어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아주 양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화학적으로 이게 채굴하고 재련하는데 굉장히 그게 어려운 그런 금속을 이런 히토류라고 합니다. 히토류 희귀한, 희귀한 그 자원이란 뜻인데 네. 토는 흑토탈지 뭐 어쨌든 맞습니다. 땅에서 흑토죠. 캐는 네. 지금 그렇게까지 희귀한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희귀하진 않은데 문제는 이게 채굴과 재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걸로는 굉장히 희귀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금속을 갖다가 17개를 뽑아놓은 게 그건데요. 대부분은 뭐 원소 이름을 말씀드려도 들어보신 적도 없을 만한 것들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몇 개 맛만 보여주시면 이게 뭐 이를테면은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게 네오디뮴. 보면 우리 왜 보시는 못 자석 들어봤는데. 같은 거에 거기 딱 집어넣는 네오디뮴. 네, 금속입니다. 그래서 뭐 네오디뮴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 특수 합금을 만들 때 아주 조금씩 들어가고 또 요게 들어감으로써 아주 그 특성이 좋아지는 이런 성질이 있어갖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아까 얘기한 네오디뮴도 우리 자석 만들 때 요거 없으면 아주 강한 자석 만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레이저에 들어가는 그 레이저에 이 레조네이터라고 하는 걸 만들 때도 그런 게 조금씩 들어가 줘야지 그 성능이 딱 나오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히토류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전 세계 생산의 거의 뭐 70%에서 어떤 건 거의 90%를 중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 매장량도 매장량이지만은 이게 히토류의 특성이 채굴하고 재련할 때 독한 화학약품 같은 걸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되게 심해요. 네. 그래갖고 그런 거에 좀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쓰는 이 중국이 지금 거의 그 생산 캐파를 다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히토류 공급을 갖다가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사실 히토류 자원의 매장량만 따지면 미국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환경 오염 문제들 때문에 그런 광산이라든가 재련 시설들을 다 닫았죠. 근데 이게 전략 자원으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딘가에선 중국 외에 대체 공급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도 중국처럼 많진 않아요. 근데 이 기회에 뭐 확실히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목줄을 쥐었으니까 그런 이 재련 시설 같은 거 환경 오염 시설을 우크라이나 딱 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대로 이제 외부화 시키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슬프긴 하네요. 그 환경 오염 시설 어쨌든. 근데 뭐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면은 환경 오염 시설을 할지라도 그나마 그래도 투자 받아서 짓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긴 있겠네요. 네, 뭐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이게 이 재련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자본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뭐 그런 건 좀 감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 히토류 전략적인 확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 그리고 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 기금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베센트 장관이 일부 뭐 해명 기고 같은 것들도 했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파이낸셜 타임즈에 썼던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처음엔 이게 진짜 날강도 이거 다 자원 빼먹으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센트 장관의 해명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게 미국이 그동안 국제 원조를 하면서 굉장히 곤욕을 겪었던 게 우리가 돈을 그냥 그쪽에다 원조해주고 아무리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가장 큰 문제가 현지의 부패지 않습니까? 아, 그 돈을 그렇죠. 온전히 안 쓰고 아, 다 맞아요. 그냥 그 권력자들과 그 측근들이 뒷돈으로 다 뒷주머니 챙기고 스위스 계좌 만들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결국 성과는 없었다. 권력 유지 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맞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많이 지원했지만은 결국에 그 권력자들의 스위스 계좌 채우는데 많이 써먹히고 결과적으로는 아예 다시 탈레반한테 뺏기는 그런 경험도 있었죠. 우크라이나도 그 꼴이 나리란 보장이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미국이 기금의 조성과 이 집행까지 아주 깊숙하게 이렇게 관여함으로써 그런 부정의 원천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재건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우크라이나는 이런 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일 거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좀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투명성 확보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근거도 드는데요. 사실 뭐 그런 면을 따지자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젤렌스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일 날 백악관 가가지고 사인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네. 나오는 거는 그런 부분을 다 수긍을 해서 사인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게 뭐 처음 얘기처럼 진짜 50% 가져가겠다는 그런 날강도 수준이라면은 어떻게 사인하겠습니까? 그거는 뒷감당을 못할 테니까.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듣고 좀 어느 정도 양쪽이 차분하게 절충을 해 보면은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자국민들 선전을 위해서 좀 과하게 블러핑을 하고 있구나. 실질적인 이 협정 내용은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떼주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은 좀 더 절충을 해서 협정을 맺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우리가 트럼프한테 엄청 당하는 것처럼 또 죽는 소리를 해야지. 아, 젤렌스키의 정치도 거기 있군요. 네, 트럼프의 그렇죠. 정치만 있는 게 아니고 죽는 소리를 하면 근데 무슨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 굴욕을 참으면서 지금 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국내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 메시지도 있고 또 EU한테 보이는 것도 있죠. 유럽이요. 네, 내가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좀 가련하게 봐주는 이유가 그래도 좀 더 앞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결국 정권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정말 가혹한 협정이면은 민주당 정권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민주당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민주당은 아직 뭐 이거에 대해서 당 차원의 얘기는 없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유력 정치인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 과거처럼 통 크게 원조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갖고 다 받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래 갖고는 이런 식으로 우리 동맹국들에게 굴욕을 주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민심을 잃게 된다. 미국의 국제적인 평판이 떨어지고 우리의 동맹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권 바뀌면 극단적으로 폐기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금 구성에서 뭐 이런 스트럭처 구조 자체를 아예 네. 뒤집어 버린다고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지난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진짜 180도 바뀌었었잖아요. 파리 협정 네네네. 복귀하고 뭐 지금도 뭐 다시 맞아요. 탈퇴하고 기후 협정 지금 복귀했다 이런 탈퇴하고 상황인데, 그랬죠. 네, 이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그래도 몸을 낮추는 것이 우리에겐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6.25 한국 전쟁 우리나라에서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이 했던 원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때는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같이 싸웠으니까 우리가 원조해서 어쨌든 경제를 살려줄게.
대신 그렇죠. 우리 말을 들어 하는 뭐 비하인드 조건은 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원조 할 때만은 그냥 인도적인 외피를 쓰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막 구조를 짜가지고 돈을 어떻게 가져오고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 사실 참 6.25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은 뭐 뜯어낼 것도 없었죠. 한국이 무슨 부존 자원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국은 뭐 기껏해야 옛날에 텅스텐 그 중석이죠. 중석 정도밖에 없는데 뭐 그거 뺐을 정도로 미국이 그 당시 어렵지도 않았고 지금이랑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은 제가 지금 아까 설명 주신 거에는 네. 사실 돈 얘기밖에 없잖아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어떻게 가져오고 개발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만 있잖아요. 근데 6.25 한국 전쟁 이후에 제일 중요했던 건 사실은 미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 지켜주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도 그런 게 있어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2014년에 크림반도 점령한 다음에 지금 또 10년 그렇죠. 있다가 이렇게 된 건데. 지금 그래서 이 광물 협정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그럼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안보 보장을 해달라라는 걸 안전 보장을 해달라라는 걸 갖다가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조건이 신랑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제일 클 것 같고요. 아마 지금도 협정을 뭐 내일 서명한다고 해도 막판까지 계속 그 수준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안전보장 방법은 나토 가입을 나토 가입. 해달라 이거겠죠. 아무래도 나토라는 게 뭐 미국과 유럽이 다 참여하는 가장 큰 안보 우산이기 때문에 계속 그 뭐 전쟁 이전부터 주장해 왔고 그게 전쟁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이 기회에 그걸 좀 해달라고 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미국이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토 차원은 안 된다. 그거는 결국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끌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절대 못 받아준다. 할 거면은 EU가 따로 보장해 줘라. 나토는 유럽 더하기 미국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토에는 미국이 상당 부분에 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나토로 걸고 들어가서 이거는 또 미국의 발목을 잡는 거다. 그거는 못 해주겠다. 그거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아쉬우면 EU가 알아서 해라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EU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서겠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죠. 그래요? 네. 뭐 지난주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이 군사적인 안보는 제공해주지 않겠다. 지금도 여기 이 광물협정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꼭 군대가 들어가야만 이 안전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다. 앞으로 이런 재건 사업 하면서 그러면 우리 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테고 우리 미국 기술자들 뭐 여러 가지 관리 인력들이 많이 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올 텐데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 보장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건 군사력은 이제 우리 부담 안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EU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EU는 당장 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니까 EU 차원에서 그럼 뭐라도 해보자. 평화유지군을 우리가 구성해보자라는 논의가 지금 급진전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일단 파병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 영국에서는 뭐 우리가 없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좀 뭐 한 일개 여단급 정도는 최소한 보내겠다.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조금 더 나가서 지금 뭐 이런 식이라면은 장기적으로 우리 프랑스가 이 미국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는 핵무기를 해군산을 제공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또 핵 보유국인 프랑스가 이 핵 억지력을 제공해주겠다, 해군산을 제공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화유지군이면은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우리가 주한미군처럼 다른 나라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그렇죠. 지금까지만 우리가 분쟁 지역마다 UN 차원에서의 평화유지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당사국들이 다시 그 도발하지 못하도록 어떤 국제기구 차원에서 중립적인 군대가 들어가서 이 도발을 막고 여러 가지 치안 유지를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EU의 여러 주요 국가들이 어느 정도 십시일반 모아갖고 한 뭐 수만 명 수준의 이게 뭐 지금 10,000명 얘기부터 뭐 한 3만 명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병력들이 국경을 지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주요 공격이 있을 만한 여러 산업시설 주요 도시들의 배치가 돼갖고 혹시 모를 러시아의
이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안전을 제공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아, 그런 얘기네. 해구산이라고 그러면 혹시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하면은 그렇죠. 반격을 그거에 할 수 대해서 있게 예, 방어적인 전력을 제공해주겠다는 제공해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방위 목적으로는 지금도 미국이 나토의 틀 안에서 이 서유럽 방위를 위해서는 그리고 뭐 동유럽에도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제공을 해주는데 근데 우크라이나는 우리 나토의 이 방위 범위가 아니니까 그쪽에 만약에 무슨 쓰려고 할 때는 핵무기를 제공해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이 프랑스가 핵폭탄을 제공해 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거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차원에서 지금 그런데 작전에 쓸 만한 핵탄두가 사실 별로 없어요. 핵탄두를 배치를 하는 건가요? 해구산 제공한다는 게?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거리 네. 약간 뭐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가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은 그쪽에 대응 전략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전술 핵무기 있어서 공격을 해오면은 이쪽이 공격할 수 있는 이 전투기들 폭격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에다가 이제 핵폭탄을 줘갖고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대응해서 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런 전술 핵무기를 갖다가 다수 보유하고 있어야 거기다 좀 나눠줄 수 있는 처지가 될 텐데 지금 프랑스도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아, 네. 핵무기가. 어쨌든 말은 하고 있다. 네. 해구산 제공하겠다.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제공해줄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들 돈을 누가 내요, 근데 또. 근데 지금 어쨌건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유럽 자체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동안 군비를 너무 많이 축소해 갖고 당장 지금 평화유지군 파견한다는 얘기 나오는데도 각국이 이 파병할 병력이나 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병력이 지금 유럽이 얼마나 처참할 수 있냐면은 그래도 프랑스가 육군이 좀 많은 편이지만은 12만 명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작네요. 네, 영국이 한 8만 명이 안 될 겁니다. 아, 이거 독일이 지금 7만 명이 안 돼요. 독일은 아예 뭐 2차 대전 이후에는 네, 뭐 그래도 냉전 시대엔 유지하던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줄여갖고 많이 줄었네. 지금 뭐 각자 뭐 일개 여단 정도만 빼내도 이 자국 안보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병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개탄을 다들 맞지 않으면서 이 빨리 지금 EU가 군사력을 재건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영국하고 프랑스는 뭐 군사력 제공하겠다 얘기는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능력은 잘 모르겠다. 독일은 어때요? 독일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보수적인 기민당으로 그렇습니다. 좀 이제 진보적인 3인당에서 바뀌었는데. 3인당에서는 뭐 그 얘기를 감히 못 꺼내고 있었는데 이제 뭐 기민당 새로 이 메르츠 뭐 총리가 될 그 분은 그쪽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강경한 얘기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독일도 충분히 이 임무를 담당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는 보내고 있지만은 역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또 이번에 하여튼 뭐 기민당이 이겨서 총리는 되지만 AFD가 엄청 떴잖아요. 네. 그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지지한다고 막 그랬던 그 극우 정당인데 여기는 또 불개입주의 아니에요? 맞습니다. AfD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와 친하기 때문에 또 러시아에 대해서 친하구나. 우호적이기 때문에 유럽의 극우는 상당히 재밌는 것이 유럽의 극우는 대부분 러시아에 대해서 감정이 좋거든요. 그래서 특이하네요, 그것도. 네, 그게 과거 나치와는 좀 다른 특성이죠.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는 또 물론 AfD가 이 기민당이랑 연정을 할 리도 만무하겠지만은 아마 연정이 성립 안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20% 의석을 갖고 있는 이런 꽤 지금 2당으로 올라선 AfD는 그런 식으로 또 군사력 증강이나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는 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연정이 구성이 돼 갖고 어떻게 총의를 모아서 이 안보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건 또 참 앞으로 관건입니다. 평화유지군은 EU에서 평화유지군 보내려고 그래도 근데 러시아도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보낼 수 있는? 상관없죠. 이게 보낼 수 있는 유엔 건가요? 입장으로 보내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보내면은 네. 그거야 뭐 이 당연히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물론 어느 정도 동의 있어야죠. 당연히 이게 평화협상에 이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네. 평화유지군은 결국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이 다 동의한 상태에서 파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러시아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유엔 평화유지군하고는 그래도 다르긴 네, 다르군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비토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상한 평화협정이 맺어지더라도 뭐 그거에 대해서 이 EU가 그래도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파병하겠다. 거기서 그렇게 나오면은
뭐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네. 그런데 뭐 어쨌건 지금 트럼프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EU가 평화 유지군 보내겠다면 그거는 뭐 받아들일 만한 얘기지. 그거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관철해 줄게. 그 정도까지는 하려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러시아는 그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안 같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뭐 아직 된다 안 된다 얘기까지는 확실하게는 안 하고 있지만은 아마도 잠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EU가 파병하는 것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 평화 유지군 정도는. 네, 근데 아직 그 아직 정확한 그거는 명확하지 입장은 않다. 네, 그것도 아무래도 협상의 카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밝히고 있진 않죠. 화제를 좀 진전시켜서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중국 포위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뭔가 관련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이 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이 굉장히 서둘러서 이게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평화잖아요. 지금 뭔가 찜찜하게 매조지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동아시아 대중전선을 그쪽에 집중하려는 그래서 빨리 지금 이 어떻게든 유럽은 EU에게 던져버리고 끝내려는 그런 움직임 같아 보이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갖고 이게 일각에서는 과거 이 냉전과 완전히 반대인 형국이 아니냐. 지금 기억해 보시면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 간의 냉전의 최전선은 유럽이었습니다. 네, 유럽이 핵심 전장이고 다른 곳은 다 부차적이었죠. 그때는 동아시아 우리 6.25 전쟁 같은 데가 오히려 부차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주적이 중국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 동아시아가 핵심 전장이 되고 유럽이 부차적인 전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도 뭐 이 독일에서는 그 당시 동서동 나뉘어져 있을 때는 팽팽하게 맞섰지만은 여기 그렇게 우리가 유럽을 제껴놓고 한반도에 계속 신경 쓸 수 없어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 한국을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그냥 휴전만 맺고서 빠져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주전장 이 중국과의 대치선을 지금 강화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유럽은 이제 알아서 하라고 냅두고 그쪽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돼. 라는 그런 새로운 신냉전의 구도를 짜기 위한 지금 포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빨리 정리하고 이제 동북아로 가서 중국하고 제대로 한번 포위하고 군사력이 더 팽창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자. 맞습니다. 라는 것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트럼프 태도하고 조금 다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중국은 옛날에 그 미소 냉전 때 소련에 비해서는 좀 약한 거 아니에요? 군사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소련보다 지금의 중국이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인식이 최근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과거의 소련, 구소련은 뭐 기억해 보시면 다 뭐 동의하시겠지만은 이 재래식 전력이나 핵 전력 같은 데서 양적인 우위는 확실히 있었죠. 수적으로 많았던 건 있는데 경제력이라든가 일단 국가의 파워의 근간이 되는 경제력이나 과학기술력을 봤을 때 미국에게 상당히 쫓아오긴 했지만 미국을 넘어서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미국의 우위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의 이 경제력이라든가 과학기술력 수준을 보면은 지금 거의 대등한 걸 떠나서 일부분은 계속 지금 역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인구 10억이 넘는 인구의 이 거대 경제 이 부피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을 능가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딥시크 쇼크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맞아요. 첨단 과학기술력에 있어서도 결코 미국에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AI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 네, 뭐 반도체나 몇 가지만 이제 아직 이 격차가 있는 것일 뿐이지 지금 뭐 국제적인 학술지 모든 학문 분야에서 지금 뭐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첨단 최고의 학술지에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고 있고 일반 학술지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편집자가 반 정도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다 중국 사람들이고 나오는 논문들도 중국이 압도적이거든요.
이런 중국은 그게 지금 계속 상승 추세인데 미국은 계속 하향 추세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런 질적인 부분에서까지 이 미국이 안심할 수가 없는 대단한 강적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또 그걸 이 중국이 또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핵 전력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전에도 한번 짚어드렸지만은 미소가 압도적인 1위고 중국은 좀 그 뒤처지는 3위였는데 지금 계속 중국이 핵 전력 증강 계획을 세워갖고 이것 또한 20년 내로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고 재래식 전력에서도 지금 이 많은 부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 뭐 육군이 원래 수가 많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핵심이 현대전 핵심은 해군과 공군인데 네. 지금 이 공군은 아직 그 약간 항공기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특히 해군력에서 어마어마하게 쫓아오고 있는 게 특히 위협을 그래요? 자아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리나라 연락해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연락해가지고 처음 했던 얘기 중에서 뭐 조선업 얘기가 있었다고 맞습니다. 해서 뭐 그게 당선하자마자 관련된 거 아니냐? 나온 얘기들도 뭐 조선업 앞으로 협력 잘해봅시다 그런 것이고 또 이제 헥세스 국방장관이 조만간 우리나라 방문하죠. 거기서도 이제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벌써 오늘 띄우고 있고 그게 중국 해군이 너무 세져서 미국이 뒤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는 지금 건가요? 미국의 육해공군 중에서 제일 지금 중국의 이 굴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해군입니다. 네. 지금 양국의 해군력 경쟁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육군이라든가 다른 육군 같은 경우들은 이 대륙 패권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 대륙 패권은 사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가 대륙 전 내륙 깊숙이를 갖다가 러시아와 중국이 어느 정도 분점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해양 패권이죠. 전통적으로 미국은 해양 패권국이었고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 물류와 경제 활동을 갖다가 다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근간을 해양력에서 찾아온 국가인데 그래서 미국의 해군은 넘사벽이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상식으로 잡혀왔는데 지금 중국 해군의 그 상승 속도가 전력 강화 속도가 너무 지금 무시무시할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 해군 같은 경우에 이 전투함 이 척수로만 따지면은 이미 중국한테 추월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투함의 총수가 네, 총수가 물론 뭐 아직 그 톤수라든가 급수에선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 척수로만 따지면은 중국이 앞섰어요. 미국이 과거 냉전 한창 시절인 그러니까 레이건 행정부 그 당시에 거의 뭐 이 전투함이 600척 수준까지 그때 확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전투함이 한 220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지원함까지 합쳐서 290척 정도인데 이 수준이 지금 중국이 얼마 전에 230척을 넘어섰어요. 전투함 수준이. 그래서 추월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또 처참한 부분이 이게 가동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항상 뭐든 이런 무기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내보낼 수 있는 전투함 숫자가 지금 한 80척, 많아야 100척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제 충분히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래 갖고는 지금 전 세계 바다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 바다 지키는 것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국 해군도 이거에 대해서 그 전부터 경각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갖고 이미 벌써 10년 전인 2016년에 그때부터 200척대 갖고 안 된다. 이걸 355척으로 늘리자라는 계획을 그때부터 세웠는데 네. 아직까지도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2030년 후반이나 돼야 이게 겨우 달성될 수준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증강을 결심을 해도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이런 이 제조업이 취약한 이런 현실이 고스란히 지금 해군 전력 유지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지금 이 수적 우위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의 재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뭔가 좀 더 우리가 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해야겠다. 그러려면은 우리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이 조선업 얘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렇습니다. 발전시켜서.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까는 우리 조선업의 뭐 MRO나 유지보수 이런 쪽 협력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함정 건조 능력이 미국이 떨어지고 지금 속도 못 맞추고 있는 거라면 네. 해군 함정을 본격적으로 한국이나 또는 뭐 미국 입장에서 뭐 일본도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건조를 막 맡기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미국이 법적으로 이 군함은 외국 조선소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모든 이 군함 같은 경우는 미국 땅에서만 건조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 만든 법에 그게 아직도 적용을 받고 있어갖고 지금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MRO만 유지보수 업무만 외주를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한화에서 작년에 2건을 따갖고 그게 지금 주가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돼 있는데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이 과거 대우조선해양이었던 네. 하나오션이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수혜주를 받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이 건조까지 해야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남죠. 네.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다급하다 보니까 건조까지 외국에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 법안까지 발의가 되긴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마이클이랑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이 이 우리 동맹국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이나 아니면 우리 상호박이 조약 체결하고 있는 지금 한국이나 일본의 조선소에서는 걔네가 중국 지분이 없는 조선소라면은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긴 했는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가 좀 미지수예요. 여전히 그래도 배는 우리 미국 땅에서 건조해야지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계들이 미국의 조선소들을 인수해서 거기서 현지 법인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죠. 아마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게 좀 유력하게 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소유 조선소인 거는 괜찮은 건가요? 미국 땅에 있기만 하면? 그거는 뭐 우리 동맹국이면 상관없는 거고 중국 자본만 이제 안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지금 이번 정부 트럼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조선 산업 이 재건 계획과 또 맞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말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너무 처참하게 무너졌다. 조선업 기반도 지금 재건해야 된다는 이 문제 인식에 의해서 지금 쉽스 액트라는 것이 지금 거의 통과되는 통과되고 지금 실행하려는 분위기거든요. 조선업 강화 법안인가요, 그게? 네, 요거는 사실은 풀 네임으로 따지면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항만 인프라 법안 요걸 갖다가 이니셜만 따서 쉽스 액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선이라든가 지금 항만 인프라 상선대 선원까지 이게 지금 다 너무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걸 다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백악관 직속으로 해양안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여기서 해사안전 트러스트 펀드라는 여기도 펀드를 크게 조성을 해 갖고 여기서 보조금을 팍팍 투입해 가면서 지금 이런 미국 땅에 있는 조선소와 여러 가지 항만 인프라를 갖다가 재건하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건 마치 바이든 행정부에서 칩스 법안 만든 거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네요. 그때는 반도체가 전략 산업이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그때는 조선을 찍었다는 첨단 거네.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까지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거 해주겠다. 우리 칩스 법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보조금 많이 주긴 하지만은 전체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으로 너네 나라에서 만들어서 바치라는 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여기서 하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쉽스 액트도 그런 겁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 TSMC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우리가 보조금 준다 이랬던 것처럼 네, 지금은 조선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조선소 미국 땅에 지어야 발주하겠다. 네. 아마 그쪽으로 갈 확률이 크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가 크게 그걸로 이득 보기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지금 근데 한 가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조선업 같은 이런 제조업이 한번 기반이 무너지면 재건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숙련공 양성하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미국에서 그게
다시 재건이 되려면 한 뭐 10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과도적으로는 좀 한국에게 좀 더 풀어줘서 한국과 일본에게 풀어줘서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그런 선박 건조까지 맡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화오션이나 뭐 네, 현대 뭐 이런 HD 것들 현대가 이런 것들 아무래도 굉장히 수혜를 받겠죠.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다. 오늘 굉장히 큰 얘기부터 이제 개별 기업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크게 보면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되는 것은 사실은 동북아로 관심을 다시 가지면서 중국 포위 압박을 더 강하게 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네, 뭐 한반도가 긴장의 대상이 사실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최전선의 한복판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또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자원이 동원되는 그런 미래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회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 그걸 확실히 제조업이 무너진 상태에서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다. 당연히 지금은 동맹국들 갖다가 얼르고 달래고 해가면서 어느 정도 그거에 협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도적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 기회이지만 또 긴장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뭐 우리의 제조업으로 미국의 모자란 그 전투함들을 건조하는 걸 도우면서 또 뭐 우리의 안보도 지켜지고 뭐 이런 선순환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기회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잘 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전략가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왜냐하면은 우리가 냉전이 그렇게 엄혹했지만은 핵전쟁의 위협에 시달렸지만은 그때 정작 유럽은 말짱했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그러네요. 유럽에선 전쟁이 한번 터지면 핵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안 나고 한국에서 네, 우리 한반도라든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주변부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미 중간에 진짜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거는 역시 끝장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건 여기서는 긴장은 높아지겠지만 전쟁까지는 안 난다. 오히려 앞으로 지금 유럽이나 이제는 앞으로 유럽이나 뭐 중동 중앙아시아가 주변부에서 더 분쟁이 날 수가 있고 여기는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해서 우리한테 밀려들 거대한 위기와 기회 짚어봤는데 조선업 이야기 좀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매일 5시 45분에 진행되는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를 내일 다시 그 시간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